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꺾었는데 부동산은 팔아야 돈이 됩니다. 결국 폭등한 아파트는 곧 다가올 대재앙을 맞아 그동안 쌓아 올린 불로소득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변곡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책과 지방집값 여부,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집값이 크게 요동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으로 갈등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하여 최고의 전망을 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많이 뛴 아파트 대재앙 시작. 2021년 난리 난다. 자,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자, 지금 이 세금 폭탄과 함께 집값 대세 하락,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볼까요? 자, 매수할 아파트들, 그 다음에 매수하면 안 될 아파트들을 완전히 구분해 줄게요. 자, 별 붙여놓고 잘 기억하세요. 매수 지금 해도 되는 아파트들, 지금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 수도권, 서울이냐 지방이냐 경기도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6억 미만, 지방은 3억 미만은요 잡아도 돼요. 물론 이거 하나만 충족하면 안 되고 2년 상승률이 20% 미만은 이거 뛴 거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면 최고죠. 더군다나 주로 20년 이상 구축 역세권 아파트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이제 매수 양호한 조건을 아셨죠? 뭐 좀 뛰었다고 거품이 심하다, 그럼 본인 생각이에요. 이번에 매수가 한 보통인 곳, 수도권 9억, 뭐 서울은 한 뭐 10억 정도, 지방은 경기도는 한 7억 이 정도, 6억. 자, 지방은 5억. 아무튼 수도권 9억, 지방 5억. 이걸 매수하게 되면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2년 상승률이 얘들은 30% 미만일 경우 좀 얘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보통으로 처리했고 500세대 단지, 큰 단지일수록 좋은데 500세대. 그리고 10에서 20년 준신축, 좀 무난한 정도인데 얘들도 보통.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대세 하락이 되면 망하는데 뭐 아주 쫄딱 망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정도 돼요. 근데 아주 위험한 이거 조심하세요. 수도권에 9억 이상, 뭐 10억, 15억 비쌀수록 위험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은 얼마 이상이겠어요? 지방은 5억 이상. 그러니 지방이 10억짜리들 망하고도 망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자, 부산에 10억짜리 있고 경기도에 10억짜리 있고 서울에 10억짜리 있으면 그 볼 것도 없이 서울 거 잡으시라고. 단기간에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많이 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짜리를 잡는다든가, 특히 이거 위험해요. 잘 들으세요. 재건축, 재개발, 신축 아파트, 얘들이 거품이 아주 심해요. 경기도 택지지구 신축 보세요. 다 6억, 7억, 8억 하지 않아요? 얘들 미쳤죠? 걔들 예전에 2007, 8년 경기도 버블 7 분양한 다음에 엄청 쪘다가 분양가 밑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겨우 회복하거나 회복도 못한 그런 상황으로 갈 곳들 많아요. 어디가?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넘어갑니다. 자, 서울 수도권 지방 부동산 전망. 먼저 서울 강남 봐봐요. 21년, 24년, 30년 꼭 연도가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이게 유추할 때 맞은 거예요. 아마. 자, 내년은 2021년 하락 전망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서울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는 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크게는 아니래도. 정책, 그런데 정책하고 선거가 변수다. 2024년은 이제 큰 틀에서 봐도 대폭락을 할 가능성이 커요. 서울, 강남은 6억, 4억짜리가 10억으로 뛰었기 때문에 무려 30에서 50% 폭락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건 서울, 강남이에요. 2030년은 결국 또 대폭등할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본다면 이거 다 회복하고 또 신고가 찍어서 장기 전망으로는 1등이야. 참, 그러니까 한 3, 4년 내다보면 최악인데 한 10년 내다보면 최고로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도 나는 10년 바라보고 매수를 한다? 떨어지는 게 먼저 오는데 굳이 뭐 미리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 경기도, 인천, 1, 2기 신도시 볼까요? 2021년 아마 내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은 하락하더라도 여기는 상승. 정책이나 역시 선거가 변수가 많습니다. 문제는 2024년은 여기는 폭락을 할 거예요. 아까 서울, 강남은 대폭락이지만 경기도, 인천은 뭐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폭락입니다. 약 한 20에서 30% 하락. 그런데 특히 1기, 2기 신도시는 너무 비싸죠. 아시죠? 분당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위례라든가 광교라든가 뭐 동탄이라든가 삼성,
미사 이런 데는 대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2030년은 여기도 역시 폭등하는데 문제는 서울보다는 안 좋아요. 장기 전망은 보통밖에 안 돼요. 왜? 서울이 아니고 땅이 넓다 보니까 얘들은 신고가 찍는 것들 이렇게 찍어도 별로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광역시, 지방, 중수도시가 문제입니다. 볼까요? 아마 내년에는 제일 많이 뛴 곳을 따지라 그러면 지방이 제일 많이 뛸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상승 전망. 풍선 효과가 대신에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풍선 효과 뭔 말이냐? 이제 계속 조정지역을 막 때려버리면 지방 꺾입니다. 2024년 자, 하락을 한다면 10에서 30%. 즉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서울, 강남이고 그 다음 경기도고 그 다음에 광역시죠. 그런데 광역시도 비싼 곳들은 반토막 나요. 좀 비싼 곳들 10억 넘는 곳들 많잖아요. 그런 데는 반토막 난다고요. 자, 2030년 이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방은 인구도 감소되고 산업체도 붕괴됐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설령 뛴다고 하더라도 2030년 10년 지난 다음에는 장기 전망은 아주 나빠요. 잊지 마세요. 물론 이제 좀 어떤 특화된 곳들은 무난한 곳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나쁘다는 뜻이에요. 집은 항상 서울, 강남, 경기, 인천, 광역시 순으로 잡는 거예요. 자, 이제 2021년 이후 부동산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볼까요? 시나리오 1, 집값 하락 쪽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조건이 성립되려면 지방 집값이 하락 전환돼야 돼요. 지방 집값이 좀 하락 좀 지금은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폭등해서 주춤하고 있는데 하락 전환되고 또 정부의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돼요. 뭐 하락 전환 안 되더라도 강력한 추가 대책.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죠. 다주택 아예 누진세를 때려버리거나 아니면 갭 투자 환수, 9억 이상 대출 금지, 토지 공개념, 토지거래 허가구역, 분양 원가 공개 많네요. 자,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야당이 대선을 거두면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왜? 오만방자한 여당, 저는 여당 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만방자하기 때문에 집값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본인들이 무조건 대선도 이긴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야당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 막 마음대로 띄우고 있잖아요. 세금 마음대로 걷고 있고 무소불위입니다. 왜? 3번 연속 지금 현재 여당이 이겼어요. 지방자치세 이겼죠. 대선 이겼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총선도 이겼죠. 그러니 오만방자하죠. 자, 견제 세력이 없어요. 야당은 또 야당대로 꿀값을 떨고 있어요.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어찌됐거나 자,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이겨야만이 정신을 여당이 차리고 집값을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2, 지방 집값이 보합 강세다. 정부 어떤 기본적인 추가 대책만 한다. 이게 뭔가 대책은 나왔는데 기본적인 거. 그리고 보궐선거가 2군데가 있는데 하나씩 이겼다. 그러면 아마 집값은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누가 이긴 게 아니니까. 전국 부동산 보합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고가 아파트는 대신에 하락합니다. 저가 아파트는 상승을 지속할 거예요. 이것은 어느 지역 상관없이. 그래서 고가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2022년부터 아마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는 집값 주도 성장으로 만약에 아까 첫 번째 집값 하락한다고 했는데 집값 주도 성장, 왜냐면 여당이 졌기 때문에 집값 주도 이게 끝나서 하락 방향으로 전환되고 수도권 서울이 대세 하락으로 가고 2021년 당장 내년부터 하락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한 보합이 되면 보합권이 유지되고 고가 하락, 저가 상승 그러면서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대세 하락이 2022년부터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악이 이거예요. 시나리오 3.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경우냐? 지방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예요. 지금보다 더 뛰는 경우. 당연히 어디가 뛰겠어요? 그럼 수도권으로 뛰겠죠. 그러면 서울, 강남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부도 집값을 아예 방치해가지고 세금 걷는 거에 자, 모든 힘을 쏟는 거야.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2곳을 다 이겨버렸어요. 그럼 집값 폭등합니다. 자, 전국 집값 특히 강남이 폭등해요. 이거 눈여겨보세요. 제가 지금까지는 비싼 아파트 강남 떨어진다고만 했죠. 그런데 지금 제일 싸 보이는 게 강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값 또 올라간다. 그러면 강남 이거 불나요, 불나. 18억짜리 28억 가도 할 말 없어요. 제가 어거지 부린 거 아니에요. 이건 시뮬레이션에서 뽑아가도 여러분들이 답을 알 거야. 그 다음에 추가 대책이 전무. 지방을 방치. 아예 이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지방 방치해서 지방 불 달고 서울 불 달고 아마 지금
수도권에 6억짜리 9억, 10억 들지도 몰라요. 2023년부터 하락 가능성. 이렇게 불달다 보니까 오만방자해진 여당 때문에 아마 집값이 더 뒤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폭등론자가 2024년부터 하락하네, 뭐 그러죠. 그 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부동산 재테크 안 하면 망합니다. 누가 그래요? 왜 선생님은 투기를 유도합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자, 엄연히 여기 보세요. 부동산 재테크도, 부동산도 재테크예요. 이걸 갖다가 부동산이 재테크다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은 재테크인가? 부동산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재테크입니다. 의식주에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집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주택으로 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쫄딱 망해요. 다만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것만 사지 말라고 했지, 아파트는 반드시 갖고 있어라. 두뇌 넘치게 너무 상투장에 잡는 것만 조심하시고. 여기 보세요. 자본주의의 재테크가 뭐냐?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미국은 안 그래요? 일본은 안 그러고 유럽은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으로 재테크 하잖아요. 문제는 지금과 같은 폭등장에 막 말도 안 되는 그 투기질을 하니까 제가 비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으로 그냥 실거주하겠다 하는 사람은요, 결국 백전백패입니다. 다음 볼까요? 2번. 부동산 실거주와 투자 접근 방식. 자본주의 부동산은요, 무조건 투자인 거예요. 무조건 투자. 자기가 실거주를 하더라도 투자를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성공해요. 평생 저축한 금액보다 부동산 상승 금액이 큽니다. 이건 데이터로 또 나와요. 여러분들 강남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한 20년 산 사람들 3억, 그때 3억 했던 게 지금 다 20억 넘어갔잖아요. 그냥 그걸로 17억을 벌었어요. 무슨 저금해 갖고 17억을 어떻게 벌어요? 강남이 아니래도 경기도라든가 무슨 다른데, 분당도 마찬가지고 1, 2기 신도시 이런 데도 자기가 저금한 금액보다 전체적으로 집값이 더 뛰었다고요. 자, 이 말 이해 갔죠? 그러니까 투자로 접근해야 돼요. 세 번째, 부동산 성공 투자금 요건은 뭐냐? 잘 들으세요. 목돈이 일단 있어야 돼. 만일 필요 없어. 1억이면 1억대로, 2억이면 2억대로, 5천이면 5천대로. 유주택은 반드시 유지해야 돼요. 폭 나갈 것 같으니까 집을 판다? 아예 그것은 안 돼요. 자, 다만 좀 줄여가는 건 괜찮아. 세 번째, 이제 집은 항상 있어야 돼. 나중에 저점에 내 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탈 생각을 하면 되죠. 서울과 수도권에 집이 있는 게 좋아요. 왜? 앞으로 지방은 인구 감소, 산업체 감소, 좋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하락장 매수, 갈아타기. 하락장은 반드시 매수를 해야 하고 또는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습도 해야 하고 상담도 받아야 하고 실천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냥 돈 번 사람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그냥 우연히 번 사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짬을 내가지고 엄청나게 본인들도 피땀을 흘린 거야. 아셨어요? 자, 이제 전국 부동산 불장, 조정지역 약간 꺾였어요. 지금 불장이네. 여기 충청도, 경상도. 자, 울산하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자, 이 까만 거 전국 0.25에서 처음으로 0.23으로 떨어졌네요. 지방이 약간 빠졌어요. 이게 아마 조정적 여파로 보여져요. 이렇게 빠져서는 안 돼. 이제 팍팍 빠져야겠죠. 그리고 서울은 그대로 0.0인데 약간 서울 동남권 강남 4구가 0.01에서 0.2로 약간 올랐어요. 아직은 서울하고 동남권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방이 팍팍 꺾여야지. 여기서 막 논다든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날아갑니다. 이거 같이. 아까 제가 말했던 지방 집값에 따라서 수도권 집값이 달라진다. 이번에 이제 대학 동기인 최모 씨와 전모 씨. 자, 전세보증금이 전모 씨는 7억 원 있었는데 은행 대출 3억 5천 받고 3억 5천 본인 돈 해가지고 전세 살았어요. 자기 돈은 3억 5천이야. 7억짜리 살지만 이 사람은 같은 돈을 굴려가지고 무려 14억 8천만 원이나 돈을 벌었어요. 집을 사가지고. 그래서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거야. 투기를 하라는 얘기하고 달라요. 여기 보세요. 자, 2016년 기준으로 먼저 전모 씨. 이 사람은 계속 1억 5천짜리 전세를 살았어. 물론 이제 저금을 했으니까 돈이 좀 올라갔겠죠. 2016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2억 5천. 지금 좀 더 저금 열심히 해갖고 3억 5천. 자기 돈이 3억 5천밖에 안 돼. 전세로 살아갖고 저금해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이 최모 씨 보세요.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2016년에 1억을 가지고 불려왔고 2017년에 4억, 그 다음에 2018년에 10억, 갈아타기까지 잘해서 11억, 그리고 이걸 갖다가 두 채 아파트 잘 사가지고 17억 9천만 원. 자기의 어떤 원래 돈 빼니까 총 자본금이 14억. 누구는 14억이고 누구는 3억이에요. 지금 똑같이 시작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불과 4년 만에 재산이, 두 사람 재산이 같았었는데 재산이 무려 10억 이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재테크 안 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이제 이 시점에서 뭐 재테크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게 되면 망하겠죠. 자, 이제 집값은 폭등나가면서 크게 올랐다.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집값 그래프예요. 자, 여기 90년부터 시작을 해서 보세요. 80년대부터죠. 올랐다가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제 떨어질 때가 되긴 했는데 결국은 엄청나게 뛰었죠. 강남 같은 경우 여기 2.9억, 2020년에 2.9억인 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문재인 정부 21억이에요. 2.9억, 3억짜리가 21억, 37에 21, 7배 뛰었네요. 무려 불과 20년 만에. 아니 뭐 다른 것들이 무슨 7배나 뛰었겠어요? 못 뛰었지? 집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서울 부동산 세계거품 1위. 지금 서울이 특히 많이 뛰긴 했죠. 여기 보니까 자, 일본, 미국은 여기에서 맴돌고 있는데 우리나라 집값 뛴 거 보세요. 여기 지금 언제부터 차이가 나냐면 2015년부터 이렇게 완전히 우리나라는 날아갔고 여기는 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013년에 거의 4억밖에 안 됐던 집값이 9억 8천대로 날아갔죠. 평균이. 3년 전 집값보다 더 오른 전세값. 지금 여러분들 이 인구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나왔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나요. 지금 0.9명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집값은 뛰고 있네. 3년 전 집값보다 오른 서울 전세값. 여기 보면 각각 아파트들 보면은요, 3년 전에 매매가보다 지금 전세가가 더 비싸. 그러면 3년 동안 얼마나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종부세 형평성 안 맞다. 내가 이것도 지적을 좀 하려고 그래요. 뭔 말이냐면 지금 종부세가 2조, 3조, 4조 엄청나게 걷죠. 불과 2년 만에. 여러분들 1조, 2조를 이렇게 그냥 공짜로 걷기 때문에 집값 띄우는 거예요. 정부가. 이 2조 작은 돈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형평성이 없어. 세 공제의 적용. 자, 어떤 사람이 16억 4천만 원짜리 집이 있어. 39살 먹은 사람은 270만 원 내는데 45살, 여기 75세 먹으신 분은 81만 원밖에 안 돼. 누구는 270만 원 내는데 누구는 81만 원. 공제를 받는 거예요. 연세 들었다고.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비싼 거 해볼게요. 38억짜리 갖고 있어. 자, 49살 먹은 사람은 2천만 원이나 세금을, 2,058만 원을 내. 그런데 85세 드신 이분 연세 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빼니까 700만 원 내. 이거 말이 됩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헌법 기조가 뭐예요?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거잖아요. 평등의 개념을 깨고 자꾸 예외. 청약도 예외. 뭐 이것도 예외. 세금도 예외. 왜 자본주의의 틀을 깨고, 자본주의라는 표현보다도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자꾸 사회주의처럼 예외를 만들어 갖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이거 누구는 2천만 원 내고 누구는 700만 원 내고, 이거 지금 뭡니까 이게? 저런 법을 왜 만들어요? 자, 아무튼 부동산이 많습니다. 마치 뭔가를 뽑기 하듯이 이렇게 부동산에 지나치게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끝자락에 온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도 재테크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집 마련은 해야 하며 실거주만을 강조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재테크를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유료 상담을 받으십시오.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